저는 박순자, 올해 67입니다. 2년 전만 해도 부산 해운대 근처에서 저를 아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다면 동네 사람들은 모두 바다가 보이는 2층짜리 작은 집을 가리키며 말했을 겁니다. 저기가 순자 아줌의 집이라고, 어묵이랑 김치 팔아서 혼자 힘으로 아들놈 서울 명문대까지 보낸 대단한 여자라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모든 이들의 본보기였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바로 그 본보기였던 제가 제 손으로 공덕비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파도 소리가 들리던 그 낡은 집을 팔고 평생 모은 1억 5천만 원을 품에 안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들 녀석의 널찍한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35살의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대기업 과장이었고 예쁜 며느리를 얻어 똑똑하고 귀여운 손주 오진이까지 낳아주었죠. 친척들은 전화할 때마다 시샘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순자 언니는 정말 복도 많아. 이제 서울 가서 호강할 일만 남았네. 아들은 효자의 며느리는 똑똑하고 이제 손주나 보면서 공원 산책이나 다니면 되겠네.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소처럼 일만 하며 아들 하나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출세했으니 이 늙은 소도 좀 쉴 때가 됐다고요. 아침에 일어나 근처 공원에서 춤도 좀 추고 오후에는 동네 할머니들이랑 화투도 치고 저녁에는 퇴근한 아들 며느리를 기다렸다가 온 가족이 오순도순 밥 한 끼 먹는 그런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란 건 정성껏 담근 김치와 같아서 맛있게 잘 익었으리라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속부터 문드러져 있는 법이었습니다. 서울에 온 첫날 며느리는 생글생글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울에 막 오셔서 길도 잘 모르시는데 나가셨다가 길이라도 잃으시면 어떡해요? 그 돈 몸에 지니고 계시는 것도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시죠. 제가 공동명의 카드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돈은 거기에 넣어두고 집 생활비랑 오진이 학원비는 전부 여기서 쓰고요. 어머니 돈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찾아드릴게요. 어찌나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지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봉양을 받으러 온 것이지 이 집의 주인이 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늙은이가 그 정도 눈치도 없으면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날 며느리를 따라 은행에 가 집 한 돈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제 국민연금 통장까지 전부 며느리와 연결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나 박순자는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에서 이 집의 부속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제 신분은 더 이상 순자 아줌매가 아닌 오진이 할머니, 민준이 엄마, 그리고 이 50평짜리 아파트의 월급 없는 입주 가사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아침 6시면 칼같이 일어나 새 식구의 아침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들은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며느리는 토스트에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하며 손주 오진이는 입맛이 제일 까다로워 오늘은 달걀을 완숙으로 내일은 반숙으로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들이 허겁지겁 출근하고 등교하고 나면 저는 전쟁터를 치워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 옷들을 세탁기에 분류해서 넣었습니다. 오전에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가고 오후 3시 반에는 초등학교 앞으로 손주를 데리러 가 피아노 학원과 영어 학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녁에 모두가 돌아오면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내야 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은 제 자신처럼 소리 소문 없이 이 집에 스며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신상 가방을 샀고 손주는 더 비싼 과외를 받았으며 집안의 와인셀러에는 제가 이름도 모르는 양주들이 가득 찼습니다. 반면 저는 부산에 오랜 친구에게 김 한 상자 선물로 보내고 싶어도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늘 대범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며 한 가족인데 말씀만 하세요. 그러고는 뒤돌아서 제 엄마에게 전화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늙은이가 또 쓸데없는데 돈 쓰려고 해. 이 말은 손주 오진이가 제게 고자질한 것이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말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봉양이며 모든 한국 어머니들의 마지막 귀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년 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매일 밤 아주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시더니 나중에는 아예 새벽 3시가 고정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고 고요해서 잠이 얕은 저는 아들이 열쇠로 문을 딸 때마다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저는 회사 야근이 고된 줄로만 알고 안쓰러운 마음에 매일 밤탕 한 그릇을 데워놓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와서 탕은 마시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곧장 안방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쏴아 하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원하게 샤워하는 10분, 20분이 아니라 적어도 1시간은 좋게 이어지는 끊임없는 물소리였습니다. 그 물소리는 고요한 밤에 멈추지 않는 폭포수처럼 제 신경을 갉아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일로 제게 몇 번이나 불평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한테 말 좀 해보세요. 도대체 뭘 하는 건데요? 우리 집 이번 달수도세가 남의 집 한 분기 요금만큼 나왔어요. 일찍 좀 들어오라고 해도 듣지를 않으니 정말 미치겠어요. 저는 기회를 봐서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하품을 하며 눈밑이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엄마. 회사 접대 때문에 고객들이랑 술 마셔서 그래? 몸에 술 냄새 배었는데 그냥 어떻게 자? 신경 좀 꺼. 그럴까? 정말 술 냄새뿐일까? 저는 아들이 벗어놓은 옷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어시장 옆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제 코는 개코보다 예민했습니다. 저는 갈치의 비린내, 고등어의 기름내, 그리고 낙지의 독특한 점액 냄새까지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옷에서는 독한 술 냄새도 여자의 향수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옅지만 지독하게 달라붙어 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바닷물의 짠내와 섞인 생선 비린내였습니다. 처음 그 냄새를 맡았을 때 저는 제 코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대기업 사무실에 앉아있는 과장 몸에서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그의 셔츠를 코 밑에 대고 몇 번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바로 그 냄새, 섬유질 깊숙이 박혀 아무리 세제를 쏟아부어도 가려지지 않는 그 냄새였습니다. 저는 또한 그의 손이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사무실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서류에 서명하는 사람의 손은 깨끗해야 정상입니다. 기껏해야 얇은 굳은 살 정도가 전부겠죠. 하지만 민준이의 두 손은 거칠고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손마디는 굵어졌으며 자잘한 상처와 아문 흉터로 가득했습니다. 손톱 밑에는 항상 시커먼 진흙 같은 것이 끼어 있어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는 일부러 백화점에 가 비싼 남성용 핸드크림 세트를 사서 그의 침대 머리맡에 놓아주었습니다. 민준아, 내 손이 이게 뭐니? 매일 밤 조금씩 발라. 남자도 자기 몸은 아껴야지. 그는 예쁘게 포장된 병을 흘끗 보더니 시선을 피하며 어물쩍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핸드크림은 장식품처럼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병 입구에 얇은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제 마음은 젖은 손뭉치가 들어찬 듯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안식처라고 믿었던 이 집에는 제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은 천둥이 크게 치고 빗방울이 창문을 요란하게 두드렸습니다. 새벽 3시, 현관문 자물쇠가 어김없이 찰칵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유령처럼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가끔 번개가 칠 때만 순간적으로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민준이의 그림자가 휙 지나가더니 안방 화장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이내 쏴아 하는 물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한 걸음 화장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방 화장실 문은 환기를 위해 아래쪽에 제법 큰 틈이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그 틈으로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안의 광경은 제 온몸의 피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샤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의를 벗은 채였고 구릿빛 피부에는 물방울과 작고 은백색의 생선 비늘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샤워기 아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방수 장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고 장화에는 생선 피와 내장이 뒤섞인 두꺼운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뻣뻣한 솔을 들고 제가 본 적 없는 노란색 공업용 세제가 담긴 큰 통에 찍어 미친 듯이 그 장화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거품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솔질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팔과 손가락, 손톱 밑을 반복해서 힘껏 문질렀습니다. 그 힘은 마치 자신의 살갗을 한꺼풀 벗겨내려는 듯했습니다.
어두컴컴한 화장실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굳게 담은 턱과 무감각하고 지친 표정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무언가를 씹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딱딱하게 마른 빵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몹시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 일하면서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 친척들 입에서 장래가 유망하다던 대기업 과장,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명문대 졸업생. 그는 강남의 사무실에서 야근하며 접대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극도로 고되고 비천한 육체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공업용 세제와 끝없는 물줄기로 겨우 몸에 밴 흔적을 지워낼 수 있는 그런 일을 말입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눈물은 끊어진 구슬처럼 뜨겁게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보이는 낯설고 초라하고 마치 자신의 운명과 싸우는 듯한 아들의 모습을 보며 무딘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왜 저를 속였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날이 밝을 때까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어느새 그쳤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그치지 않을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제 눈에 비친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억압하고 서럽게 했던 가사도우미 생활이 이제와 생각하니 어처구니 없는 풍자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매일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는 알고 보니 제 아들이 제대로 즐길 자격조차 없는 것이었고 제가 불평했던 집안일은 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쌓인 한 톨의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속이 뒤집혔지만 저는 울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아들을 직접 추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자, 특히 한때 그토록 자존심이 강했던 남자는 자존심을 목숨보다 중히 여깁니다. 만약 제가 정면으로 사실을 폭로한다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꼴이 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변명할 수 없는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기회는 어느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손주 오진이를 데리고 잠실 롯데월드에 갔습니다. 아이는 기운이 넘쳐서 저를 끌고 회전목마부터 범퍼카까지 타느라 제 늙은 뼈마디가 다 쑤실 지경이었습니다. 거대한 실내 아쿠아리움을 지날 때 오진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유리 너머의 거대한 다금바리를 가리키며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것 좀 봐. 저 생선. 바로 저 생선이야. 저는 아이의 호들갑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무슨 생선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오진이는 발끝을 들고 작은 손가락으로 유리를 찌를 듯 가리키며 고개를 돌려 천진난만하면서도 비밀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아빠 몸에서 바로 이 생선 냄새가 나. 제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하셨습니다. 오진이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낮추고 어른 흉내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그건 가난한 사람들한테서 나는 냄새라고, 씻어도 안 없어지는 고약한 냄새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어? 창피한 거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서 나는 냄새? 그 말은 얼음물에 담근 송곳처럼 제 심장을 후벼 파고는 잔인하게 휘저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예쁜 얼굴에 가득한 경멸과 무시를 보는 듯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노고와 굴욕을 가장 악독한 언어로 정해내리고 심지어 제 손주에게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몸을 숙여 오진이의 작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모든 단서가 이 순간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새벽 3시의 물소리, 씻기지 않는 생선 비린내, 거친 손, 그리고 며느리의 가난한 사람 냄새라는 말까지. 끔찍한 추측이 제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었고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몇 년 쓴 낡은 핸드폰이 자꾸 저절로 꺼진다며 새 것을 사달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아들은 몹시 피곤해 보였지만 제 요구에 별말 없이 다음날 새 핸드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새 핸드폰을 받은 후 저는 그 낡은 핸드폰을 품에 넣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화투를 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며 부탁했습니다. 학생, 이 낡은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 좀 깔아줄 수 있나?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영 안 좋아. 자꾸 밖에 나갔다가 길 잃을까 봐 겁이 나서. 이거 깔아두면 아들이 내가 어디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으니 나도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젊은 대학생은 친절하게도 금방 일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 새 핸드폰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앱을 통해 낡은 핸드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 핸드폰 지도 위에서 낡은 핸드폰의 위치를 나타내는 작은 빨간 점을 보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특별히 삼계탕을 끓여 민준이에게 큰 그릇으로 한 그릇 떠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요즘 힘든지 살이 쪽 빠졌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어머니처럼 아들을 챙겼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탕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가 씻으러 간 틈을 타 조용히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다음날 입을 외투가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주머니에서 설정해 둔 낡은 핸드폰을 꺼내 외투 가장 안쪽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들킬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니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가 된 것처럼 긴장되고 비장한 결심이 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면서도 귀는 거실의 모든 소리에 쏠려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한 칸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현관문 자물쇠에서 다시 그 익숙하고 희미한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 돌아왔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누워있다가 화장실 물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위치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지도가 로딩되고 작은 빨간 점이 화면에서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빨간 점이 가리키는 위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은 강남구가 아니었고 불야성을 이룬 사무실 건물도 아니었으며 고급 레스토랑이나 술집도 아니었습니다. 그 지명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수산물 도매시장. 자정부터 낮보다 더 시끄럽고 환해지는 곳, 외침과 엔진 굉음, 그리고 지독한 생선 비린내로 가득한 곳. 젊었을 때 저도 남편을 따라 그곳에 물건을 떼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의 자정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인부들이 방수장화를 신고 미끄러운 바닥을 뛰어다니고 소리치며 얼음과 해산물이 담긴 무거운 스티로폼 상자를 온 힘을 다해 나르는 곳, 그곳의 공기는 짜고 차갑고 생존의 고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실은 시뻘겋게 달궈진 낙인처럼 제 심장에 찍혔습니다. 제 아들, 내 아들 민준이. 그는 정리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거짓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의 끝없는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모두를 속이고 가장 힘들고 고된 곳에서 자신의 피와 땀을 팔아 푼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보다 먼저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밀려왔습니다. 더 끔찍한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만약 민준이가 오래전에 실직했다면 지난 1년여 동안 이 집은 어떻게 유지되었을까? 며느리의 명품 가방, 손주의 비싼 학원, 매달 나가는 엄청난 아파트 대출금과 생활비.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내 집 한 돈, 내 1억 5천만 원,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내 국민연금.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주민센터에서 무료 건강 강좌가 있어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신상 화장품을 보느라 고개도 들지 않고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저으며 빨리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문을 나섰지만 주민센터로 가지 않고 곧장 공동 계좌를 만들었던 은행으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창구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뒤 앞에 앉은 젊은 은행원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장이랑 도장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우선 분실 신고를 하고 지난 2년간의 계좌 거래 내역을 좀 조회하고 싶어서요. 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저는 애써 초조하고 무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원은 저를 동정하며 어머님, 걱정 마세요 라고 위로하면서 신속하게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곧 프린터가 지지직 소리를 내며 A4 용지를 한 장씩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원이 두껍고 긴 거래 내역서를 제게 건넸을 때 제 손발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창구를 붙잡고 한 장 한 장 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모든 지출 내역이 바늘이 되어 제 눈을 찔렀습니다. X월 X일, 신세계백화점, 지출 280만 원, 며느리 생일 때 그녀가 샤넬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봤었다. X월 X일, 강남 XX 영어학원, 지출 450만 원, 손주가 새로 등록한 원어민 일이라는 영어 특강반이었다. X월 X일, 이체, 수취인, 이성혁, 금액 1000만 원, 이성혁, 그건 며느리 남동생 이름이 아니던가? 며느리가 동생이 작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고 흘리듯 말했던 기억이 났다. 한 건, 또 한 건 명품 옷을 사고 고급 피부 관리를 받고 제주도로 휴가를 가고 처가 식구들에게 챙겨준 용돈까지. 제 돈, 제가 부산에 받아 보이는 집을 팔아 노후를 보내려던 그 돈이 물처럼 이 계좌에서 빠져나가 이 가족의 허영과 체면을 살찌우고 있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수입란에는 1년여 전부터 XX 주식회사의 급여 입금 기록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매달 몇십만 원에 불과한 제 국민연금뿐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서의 마지막 장에는 계좌의 최종 잔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믿고 싶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들, 소위 대기업 과장이라는 그는 이미 1년여 전에 회사에서 잘렸던 겁니다. 그는 제게도 허영심 많은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어리석고도 가장 비장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제 노후 자금과 어시장에서 몸 팔아번 피땀 어린 돈으로 이 거대한 구멍을 메우며 위태로운 거짓말을 힘겹게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까맣게 몰랐던 늙은 어미는 노후 자금을 빨렸을 뿐만 아니라 무료 가사도우미 역할을 당연하게 여기며 매일 야근으로 고생하는 애 아들을 안쓰러워했습니다. 기가 막힌 희극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래 내역서를 들고 은행을 나와 밖에 차가운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햇살은 분명 따뜻했지만 몸에는 한 톨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할머니들처럼 가슴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죽은 바다처럼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수십 년의 노고, 수십 년의 헌신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제가 거목을 키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덩굴을 키운 셈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 사람이 많지 않아 한참을 뒤져 이름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김영자. 부산에서 수십 년간 같이 어묵을 팔았던 오랜 친구,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편에서 영자의 우렁차고 구수한 부산 사투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이 바쁜 사람이 웬일로 전화를 다 했노? 서울에서 호강은 잘하고 있나?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참으며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자야, 나 부산에 돌아가고 싶다. 뭐라고? 돌아온다고? 서울이 안 좋나? 아들놈이 불효하나? 영자의 목소리가 즉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다. 저는 서둘러 부인했습니다. 우리 집의 추한 꼴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이 쑤셔서. 서울이 아무리 좋아도 부산 바닷바람만큼 시원하진 않네. 영자야, 뭐 하나 물어보자. 니네 집 근처에 비어있는 작은 가게 자리 같은 거 없나? 가게를 차리게? 니 호강하러 간 거 아이였나? 무슨 호강이야? 저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이 늙은 뼈다구는 일할 팔자인갑다. 돌아가서 니랑 동무도 하고 우리 둘이 동업해서 예전처럼 작은 가게 하나 차리자. 내가 제일 잘하는 김치랑 찌개 팔면서 어떻노?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아까보다 더 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좋다. 당연히 좋지. 이 할망구, 내가 네 가만히 못 있을 줄 알았다. 온나. 가게는 내가 알아봐 줄게. 돈 모자라면 내 돈 있다. 니만 오면 우리 둘이서 앞으로 20년은 더 해먹을 수 있다. 전화를 끊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 드디어 금이 가고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느새 흐른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나 은행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까 그 창구로 직행해 제 신분증과 거래 내역서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가씨, 내 명의로 된 돈 전부 다 옮길랍니다. 직원은 잠시 멍하니 저를 보다가 그 거래 내역서를 훑어보더니 이내 동정과 이해가 가득한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본인 명의의 단독 계좌를 새로 개설하시겠어요? 네, 바로 해주세요. 저는 가장 빠른 속도로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 명의의 모든 정기예금, 아직 탕진되지 않은 집 한돈의 잔액, 그리고 연금 계좌에 남은 푼돈까지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방금 제 신분증으로 개설한 새로운 저 혼자만 비밀번호를 아는 비밀 계좌로 모두 옮겼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저는 이제 껍데기만 남은 공동명의 카드와 텅 빈 통장을 다시 제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프린터가 마지막 이체 확인증을 출력하며 찰칵 하는 소리를 냈을 때 수십 년간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산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가벼움과 자유가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나, 박순자. 오늘부터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니다. 나는 오직 나 자신일 뿐이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가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왔습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운 돼지갈비찜, 며느리가 좋아하는 애호박 볶음, 그리고 손주가 콕 집어 주문한 치즈 새우구이까지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새로 산 금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인터넷에서 할인할 때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 화면에 자신을 비춰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달에 회사 연차 있는데 우리 제주도 며칠 놀러 갈까? 펜션은 너무 없어 보이고 신라 호텔에서 새로 나온 오션뷰 스위트가 괜찮아 보이던데. 아들 민준이는 벙어리처럼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그의 안색은 며칠 전보다 더 나빠져 있었고 눈은 퀭했으며 온몸에서 삶에 찌든 피로가 배어 나왔습니다. 아마 다음 달 아파트 대출금과 아내의 휴가 계획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겠지요. 저는 그 둘을 보았습니다. 한 명은 거짓된 풍요에 취해 있고 다른 한 명은 무거운 거짓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한 점의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심장의 통증은 어제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이미 다 타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잿더미뿐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들 밥그릇에 가장 큰 갈빗대 하나를 얹어주고 손주에게 새우를 까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다들 많이 먹어. 제 목소리는 평온했고 심지어 다정함마저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입가에는 알아채기 힘든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골 늙은이가 밥하는 것 외에는 수준 있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오늘의 제가 왜 평소처럼 일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몸 챙겨라 하는 잔소리를 하지 않는지 이상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머니로서 그들을 위해 차리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제 피땀과 거짓말로 쌓아올린 이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다음 날은 이달 25일, 며느리의 한도 높은 신용카드 결제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매달 25일이면 그녀는 시간을 맞춰 우리 공동계좌에서 적지 않은 돈을 빼가곤 했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제가 거실에서 느긋하게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산에 가져가 영자 손주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쇠로 거칠게 열리더니 며느리가 회오리 바람처럼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정교하게 화장되어 있었지만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갈아 신지 않은 채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제 앞으로 돌진해 명품 가방을 탁자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돈은요? 계좌에 있던 돈 어디 갔어요? 저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녀의 얼굴을 평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돈? 아직도 시침이 떼세요? 우리 그 공동 계좌요. 안에 돈이 한 푼도 없다고요. 오늘 카드값 내려는데 은행에서 잔액 부족이라고 하잖아요. 돈은요? 어머니가 몰래 빼돌리셨죠. 그녀는 길길이 날뛰며 제 얼굴에 침을 튀길 듯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서재에서 무언가를 하던 민준이도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히스테릭한 모습과 저를 번갈아 보며 당황과 의문이 가득한 얼굴을 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돈이 없어졌다는 거야? 저는 미친 사람 같은 며느리는 무시하고 제 시선을 아들에게로 돌렸습니다.
제가 한때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는 낯설기 짝이 없는 아들에게로.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한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돈.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부산집 한 돈, 내가 평생 동전 한 입까지 악착같이 모은 내 노후 자금을 말하는 거겠지. 이제 그 돈들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며느리는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민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그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민준아,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 대신 뼛속까지 시린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량진 생선, 맛은 좀 어떻더냐?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쏴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내 그 대기업 과장 체면 유지하고 내 안에 허영심 채워주느라 참 힘들었겠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집안은 마치 폭탄이라도 떨어진 듯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며느리의 비명이 천장을 뚫을 듯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획 돌아서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회사에서 야근하는 거 아니었어? 수산시장에 뭘 하러 가? 민준이는 저에 의해 마지막이자 가장 추악한 위장이 벗겨지자 수치심과 분노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저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저는 냉소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했는데? 너희가 내 마지막 노후 자금까지 다 빨아먹고 나를 헌걸레짝처럼 내다 버리는 걸 눈뜨고 보고만 있어야 했니? 아니면 매일 새벽 3시에 그 비린내를 씻어내는 널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에 뜨거운 탕이나 한 그릇 바쳐야 했니? 생선 비린내? 정리해고 며느리는 마침내 이 키워드들로 진실을 꿰맞춘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민준이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그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그래, 박민준. 이 사기꾼. 너 회사에서 잘렸던 거지. 나를 계속 속였던 거야. 할망구 돈 쓰게 하면서 자기는 수산시장에 가서 막노동을 해? 이 무능한 새끼.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남자랑 결혼을 했지? 창피해. 너무 창피해. 아내에게 사기꾼과 무능한 새끼라는 욕을 들은 것은 민준이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1년 넘게 억눌려왔던 굴욕, 피로, 그리고 분노가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거칠게 밀치며 핏발선 눈으로 포효했습니다. 그래. 나 잘렸다. 나 수산시장에서 상자 나르는 무능한 놈이다. 그래서 뭐. 너 아니었으면. 내가 매일 명품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으면. 내가 우진이 그놈의 비싼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고집만 안 부렸으면. 내가 이럴 필요가 있었겠어. 내가 이러고 싶었는 줄 알아. 두 사람은 순식간에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비명, 아들의 고함, 물건이 넘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한데 뒤섞였습니다. 손주 우진이는 겁에 질려 엉엉 울며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때 그토록 화려해 보였던 이 집은 거짓말이 벗겨진 순간 가장 추하고 남루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 가사도우미 방보다 조금 클 뿐인 그 작은 방으로 돌아섰습니다. 제 짐은 이미 다 싸놓은 상태였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오직 저만의 새로운 통장이 들어있는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와 아수라장이 된 거실을 지나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붙잡고 핥히고 저주를 퍼붓느라 제가 떠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자 밖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저는 제 피땀과 거짓말로 쌓아올린 그 집을 영원히 등 뒤로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에도 안에서 도자기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절망 섞인 여자의 히스테릭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서서 거울에 비친 희끗희끗한 머리, 초췌한 얼굴, 그러나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눈빛의 늙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나, 박순자, 67.
오늘 드디어 자유로워졌다. 석 달 후. 부산, 해운대. 짭짤한 바닷바람이 얼굴에 와닿았다. 익숙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냄새였다. 햇살은 반짝이는 바다 위에 부서진 금가루처럼 쏟아졌다. 관광객이 혼소에서 벗어난 조용한 골목길에 순잔의 집밥이라는 작은 가게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가게는 작아서 테이블 대여섯 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매일 깨끗하게 청소했고 창가에는 근처 화원에서 사온 작은 화분들을 놓았다. 내 오랜 친구 영자는 내 동업자이자 카운터를 맡았다.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시원시원한 그녀는 손님을 맡고 돈을 받는 일을 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내 앞치마를 두르고 이 가게의 주방을 책임졌다. 내가 파는 음식은 간단했다. 평생 만들어 온 바로 그것들이었다. 가장 신선한 배추로 담근 김치는 새콤달콤했고 비법 양념으로 만든 양념게장은 혀까지 삼킬 만큼 맛있었으며 매일 신선한 뼈로 끓인 된장찌개는 진하고 구수했다. 뜻밖에도 장사는 놀라울 정도로 잘 됐다. 근처 주민들, 해변을 산책하던 관광객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왔다. 그들은 내가 만든 음식이 엄마의 손맛이 난다고 했다. 매일 나는 쉴 틈 없이 바빴다. 새벽 4시에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와서 씻고 절이고 국물을 냈다. 점심과 저녁은 가장 바쁜 시간이었고 나는 주방 화구 앞에서 팽이처럼 돌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례 없이 든든하고 만족스러웠다. 식탁에 오르는 모든 김치, 모든 뜨끈한 찌개는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었다. 내 손맛으로 번 모든 돈은 깨끗하고 당당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조심스럽게 내 가치를 계산할 필요도 없었다. 영자는 틈만 나면 작은 의자를 들고 주방 문 앞에 앉아 채소를 다듬으며 내게 말을 걸었다. 순자야, 지금 네 얼굴 좀 봐라. 주름살이 다 펴졌다.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나는 웃으며 이마에 땀을 닦고 창밖의 푸른 바다를 보았다. 평생 이렇게 마음이 편안했던 적이 없었다. 아들 민준이는 그 후로 내게 몇 번 전화를 걸었다. 첫 전화는 내가 서울을 떠난 지 일주일 후였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숙취로 잠겨 있었고 피곤했다. 그는 사과하지 않고 그저 따져 물었다. 엄마,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돈을 다 가져가시면 우리 이번 달 대출금은 어떡하고 우진이 학비는 어떡해요? 그렇게 모질게 구셔야겠어요? 나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그건 내 돈이다. 내 대출금과 아들 학비는 남편이자 아비인 내 책임이지. 두 번째 전화는 한 달 후였다. 그의 목소리는 훨씬 더 초췌해졌고 울음이 섞여 있었다. 엄마, 제발요, 돌아오세요. 저 그 여자랑 엄청 싸웠어요. 이혼하재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네. 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민준아, 넌 이제 어린애가 아니다. 마지막 전화는 2달 전이었다.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저편에서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억눌린, 간헐적인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엄마,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형편없이 쉬어 있었다. 우리 이혼했어요. 집은 대출금 못 갚아서 은행에 넘어갔고요. 그 여자는 우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애도 못 보게 해요.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전화기 너머 내 유일한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복수심에서 오는 쾌감은 없었다. 깊은 슬픔만이 밀려왔다. 나는 가게 문 앞으로 걸어가 멀리 바다를 보았다. 바닷바람이 내 흰머리를 흩날렸다. 민준아,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사람은 스스로 일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사는 거다. 넌 아직 손발이 있고 젊잖니. 노량진에 가든 공사판에 가든 먼저 내 힘으로 당당하게 밥 한 그릇 벌어 먹거라. 전화기 저편에서 그의 울음소리는 절망에 가까운 절규와 애원으로 변했다. 나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한때 내 가슴을 무너뜨렸던 그 울음소리가 부산의 짭짤한 바닷바람 속에서는 아득하게만 들렸다. 내 작은 가게에 손님들이 또 몰려들었다. 영자가 카운터에서 우렁차게 외쳤다. 오이소.
오늘 우리 순자 아지매가 최고로 맛있는 양념게장 담가십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 주방으로 돌아섰다. 화구 위에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며 따뜻하고 든든한 향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나만의 인생이었다.